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에요. 처음으로 이런 방송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죠?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거든요. 하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제가 겪은 일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던 이야기예요. 믿어지시나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제 남편 박민수와 저는 30살에 처음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주었거든요. 소영아, 너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라고 말하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랬을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작은 정비소를 차렸어요. 제가 가진 적금을 모두 털어서 보증금을 내고 둘이 함께 밤낮 없이 일했거든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어서 힘들었지만 남편이 워낙 꼼꼼하고 정직하게 일하니까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도우려 회사를 그만뒀지만 장사가 안 되는 바람에 곤란했어요.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파트 상가에서 평수도 작은 곳이었는데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김치며 나물이며 모든 걸 직접 담그고 만들었거든요. 손님들이 사장님 손맛이 정말 좋아요라고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렇게 10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편의 정비소도 제법 커졌고 제 반찬 가게도 이전에서 더 큰 곳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희 둘은 정말 인꼬 부부 같아라고 할 정도로 사이도 좋았고요. 남편은 평소에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장 보러 갈 때도 무거운 건 남편이 들어주고 친구들이 소영이는 남편 보기 정말 좋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주말이면 둘이서 등산도 가고 드라이브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늙을 때까지 함께 있자고 서로 약속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제게서 살짝 돌려서 본다든지,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를 조금 낮춘다든지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여보, 누구 전화야? 하고 물어보면, 아, 부품업체에서라든지 정비소 직원이라고 대답하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나 싶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이상해진 건 남편이 갑자기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7시면 집에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8시에 나가서 밤 9시, 10시에야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일이 많아? 하고 물어보니까 응, 새 거래처가 생겨서라고 하는데 정비소 매출이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전과 똑같이 생활비를 주거든요. 일이 많아졌으면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남편이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소영아, 우리 보험 좀 들자고 하더라고요. 보험? 우리 이미 의료보험이랑 화재보험 다 들어놓았잖아. 그게 아니라 생명보험 말이야. 우리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그 말 자체는 이상할 게 없었어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유독 제 보험에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여보는 안 들어? 나는 이미 들어놓은 게 있어. 너만 들면 돼.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죠. 보험 설계사가 집에 왔을 때도 남편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했어요. 저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했거든요.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도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 남편이 내가 다 알아서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의심해야 했는데 23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라고만 여겼죠. 보험을 든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이 우리 여행 좀 가자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여행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어디로 갈까? 바다 보러 가면 어떨까? 펜션 같은 데서 며칠 쉬면서. 좋지. 언제 갈래? 다음 주에 반찬 가게랑 정비소 다 쉬는 날로 맞춰서 2박 3일로. 그때 남편이 정말 기뻐하면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어떤 펜션으로 갈지, 뭘 가져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보고 그 모습을 보니까 결혼한 지 오래되어도 남편이 나랑 여행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네 싶어서 기뻤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남편은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펜션 예약부터 시작해서 차 점검까지. 소영이는 그냥 짐만 싸.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펜션 위치라든지 언제 갈지라든지 모든 걸 남편이 정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어요. 여행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남편이 더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밤에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문틈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주 작았는데, 응, 그렇게 하자. 계획대로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 아, 펜션 사장이랑. 체크인 시간 확인하려고.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상하긴 했어도 크게 의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드디어 여행 떠나는 날이 왔어요. 4월 중순이라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 운전하면서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이네. 정말 좋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강릉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는데 가는 내내 남편이 계속 전화를 받더라고요. 이어폰을 끼고 받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남편이 응,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런 대답만 하더라고요. 누구야? 전화 참 많이 오네. 제가 묻자 남편이 대답했어요. 정비소 일 때문에. 내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자꾸 물어보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비소에서 그렇게 자주 전화할 일이 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행 기분이 좋아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펜션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강릉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펜션이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은 별로 안 보이고 사장님도 없었어요. 무인 체크인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남편이 모든 걸 처리했어요. 여기 정말 조용하네. 좋다. 그러게. 사람들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 펜션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가스 냄새 같은 게 살짝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희미하게요. 여보, 가스 냄새 나지 않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바닷바람 냄새 아닐까?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워낙 바다 근처라서 습기도 많고 하니까요. 펜션 내부는 깔끔했어요. 거실에 주방이 있고 방이 2개 있는 구조였어요. 남편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부엌을 둘러봤는데 가스레인지랑 밥솥 같은 건 다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근처 횟집에서 먹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바닷가를 바라보며 식사하는데 정말 좋았어요. 남편도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농담도 하고요. 소영아,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무슨 소리야? 나도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잘해보자. 우리.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한 말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작별 인사였던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돋아요. 펜션으로 돌아와서는 TV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내일은 뭐 할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바닷가 산책이나 하자고 했어요. 특별히 관광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남편이 소영아,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되니 그런 말을 자주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새삼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했어요.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벌써 일어나서 바깥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창문으로 보니까 펜션 앞 주차장에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있어서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남편이 들어와서는 벌써 일어났네. 잠깐 정비소에서 연락이 와서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부품 배송 문제로. 그래도 뭔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하지만 여행 온 것까지 일 때문에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 묻지는 않았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부엌에 갔는데 그때 다시 가스 냄새가 났어요.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요. 여보,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킁킁거리더니 정말 그네라고 하면서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어요. 밸브가 살짝 열려 있네. 어제 저녁에 라면 끓여 먹을 때 제대로 안 잠갔나 보다. 남편이 급하게 밸브를 잠그면서 말했는데 그때는 정말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부러였던 거죠. 조심해야 하는데.
가스 새면 위험하잖아. 미안. 앞으로 조심할게. 그날 오전에는 바닷가 산책을 했어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해서 정말 좋았어요. 남편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는데 주로 추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그럼 너 그때 정말 쑥스러워했잖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하지만 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걸었는데 남편이 자꾸 정말 고마웠어. 행복했어. 이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작별 인사였던 거죠. 점심을 먹고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가 오후 2시쯤이었어요. 남편이 잠깐 마트에 다녀올게. 저녁 해먹을 재료 사러라고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뭐 사올 건데? 나도 갈까? 아니야. 금방 다녀올 테니까 쉬고 있어. 피곤하잖아. 남편이 혼자 나간 후에 저는 펜션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영아,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내가 혈압약을 펜션에 두고 나온 것 같아. 부엌 찬장에 있을 거야. 좀 찾아줄 수 있어? 혈압약? 남편이 혈압이 높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부탁하는 걸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알았어. 어디에 있다고? 가스레인지 옆 찬장. 위쪽 칸에 있을 거야.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어봤는데 약은 없었어요. 대신 그 순간 가스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침에 남편이 잠갔다던 밸브가 또 열려 있었어요. 여보, 약은 없는데 가스가 또 새고 있어. 밸브가 열려 있어. 그럼 일단 환기 좀 시키고 내가 금방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알겠어.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창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뭔가로 고정해 놓은 것처럼요. 힘을 줘서 열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영아. 뒤를 돌아보니까 남편이 언제 들어왔는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여보, 언제 들어왔어? 약은 찾았어? 소영아, 미안해. 남편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라이터였어요. 뭘 미안해? 그리고 그걸 왜 들고 있어?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스가 새고 있는 부엌에서 남편이 라이터를 들고 있다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소영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23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왜 이러는 거야? 돈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보험금 때문에.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해결하자. 돈이 필요하면 가게 팔아서라도. 이미 늦었어, 소영아.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남편이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면서 부엌문 쪽으로 뛰었어요. 그 순간 쾅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펜션이 흔들렸어요. 폭발이었어요. 부엌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거죠.
저는 폭발의 충격으로 거실 벽에 부딪혔어요. 온몸이 아프고 정신이 흐릿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왼쪽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유리 파편들이 온몸에 박혔어요. 특히 얼굴에 상처가 많았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에 남편이 펜션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죽이려고 계획한 거였구나.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어요. 구급대원이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시네요. 화상도 심하지 않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남편분 연락은 됐나요? 계속 연락이 안 되시던데라고 하는 거예요. 연락 안 돼요? 네, 응급실에서 계속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남편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연락을 안 받는 거구나.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동안 남편한테서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문병 온 사람도 없고요. 간호사들이 신기해할 정도였어요.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가족들이 난리인데 이상하네요. 저는 그 3일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게 맞나? 설마 실수였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실수는 아니었어요. 가스를 일부러 틀어놓고 창문도 열리지 않게 해놓고 라이터까지 들고 있었는데 실수일 리가 없죠. 퇴원하는 날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펜션으로 다시 갔어요. 우리 차가 아직 주차장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남편은 차도 가져가지 않았던 거예요. 차 안을 확인해 보니까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거였는데 그게 제게는 구원이었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여행 오는 길에 남편이 받은 전화 내용들이 다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응, 나야 지은아. 내일 계획대로 실행할 거야. 지은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소영이가 의심하고 있냐고? 아니야, 전혀. 완전히 믿고 있어. 보험금이 얼마라고? 3억? 좋아. 그거면 우리 새 출발하기에 충분해. 집이랑 가게 명의도 이미 내가 처리했어. 소영이 도장으로 다 내 명의로 바꿨거든. 응, 나도 사랑해 지은아. 내일이 지나면 우리 진짜 자유야. 이런 대화들이 30분 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8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저를 죽여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계획했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펜션에서 일어난 일도 일부 녹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난 후에 남편이 급하게 차로 와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지은아, 됐어. 끝났어. 응, 완전히 끝났어. 이제 우리 시작이야. 보험 처리는 언제 할 수 있어? 빨리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집이랑 가게는 이미 내 명이니까 걱정하지 마. 소영이 그거 모르고 있었어. 차? 버려야 할까? 그래. 차는 버리고 갈게. 이런 내용들을 듣고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2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이 펜션 부엌에서 가스밸브를 일부러 여는 장면도 찍혀 있었어요. 제가 바닷가 산책을 간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밸브를 열어놓은 거였어요. 모든 증거가 확실했어요. 이제 남편의 정체를 알았으니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가보니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낯선 여자가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그 지은이라는 여자였어요. 대문 앞에서 몰래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 여자가 제 옷을 입고 제 화장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미 집 주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오빠, 정말 그 여자 죽은 거 맞아? 당연하지. 펜션이 완전히 타버렸는걸.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무서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는데. 그 대화를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벌써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였어요. 며칠 더 지켜보니까 지은이라는 여자는 29살 필라테스 강사였어요. 남편보다 19살이나 어린 여자였고요. 남편과 8개월째 사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이제 이 집도 우리 거야? 당연하지. 소영이 명의로 된 건 모두 내가 처리했어. 반찬 가게는? 그것도 이미 내 명의로 바꿨어. 소영이가 워낙 남편을 믿었거든.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모든 걸 내가 관리했으니까. 그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저를 속여가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니. 저는 일단 찜질방에서 지내면서 남편의 과거를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립 도서관에서 옛날 신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도 검색해보고 마이크로필름으로 된 신문 자료도 뒤져봤어요. 며칠 동안 조사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첫 번째 아내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찾은 거예요. 오래전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였는데 신혼부부 아내 보일러 고장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사라는 제목이었어요. 남편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은 최연주였고 당시 23살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더 소름이 돋았어요. 현주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갑자기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6개월 후에 집에서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웃들이 보일러는 평소에 멀쩡했는데 이상하다고 증언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사고사로 처리됐다고 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현주가 죽고 한 달 만에 남편이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기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확신했어요. 남편은 전 아내를 죽였던 거라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거였고요. 더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 현주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귀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 여자와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현주와 만났고 6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주가 죽은 후에도 한 달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패턴이 똑같았어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보험을 들게 하고 적당한 시기에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서 새 출발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동안 이런 계획을 세워왔던 거예요.
저를 만날 때부터 이미 다음 희생자로 점 찍어두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몰래 들어가서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봤더니 현주의 사진과 편지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상자 하나에 현주가 남편에게 쓴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남편 사랑해.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우리 평생 함께 있자. 절대 떨어지지 말자. 이런 편지들을 보니까 현주도 저와 똑같이 남편을 완전히 믿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주의 일기장도 있었는데 마지막 몇 장을 읽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요즘 남편이 이상하다. 자꾸 보험 이야기만 한다. 보일러 점검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계속 만지작거린다.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남편이 나한테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을 써두자고 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현주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남편을 의심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한 거고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이 현주야, 미안해라고 하면서 우는 걸 봤다. 왜 갑자기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하다. 그게 현주가 쓴 마지막 일기였어요. 그 다음날 죽었거든요. 저는 현주의 일기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오래전에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현주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현주의 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현주가 죽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현주 언니한테 연락해서 만나봤어요. 처음엔 저를 남편의 두 번째 아내라고 하니까 경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과 찾아낸 증거들을 보여드리니까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말로 남편이 현주를 죽인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의심했던 게 맞았어. 현주 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현주가 죽기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해서 언니, 남편이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라고 했거든. 그때 더 자세히 물어볼걸. 현주 언니도 남편을 의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블랙박스 자료와 현주 일기장을 보시고는 이제야 현주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현주 언니와 함께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지은이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공지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를 사고로 잃고 힘들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출발하게 됐다면서 지은이를 정식으로 소개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집들이 겸 인사 모임을 연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과 남편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지은이와의 관계를 공개하겠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날이 제가 기다린 날이었어요. 집들이 날짜가 5월 15일로 정해졌어요. 토요일 오후 6시부터였고요. 남편이 동네 반장한테 제가 새 출발을 하게 되어서 이웃분들과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서 핵심 부분만 모아놨고 현주 관련 신문 기사와 서류들도 모두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현주 일기장까지요. 집들이 당일 저는 오후 5시 30분쯤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이미 손님들이 몇 명 와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과 남편 친구들이었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남편과 지은이가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제 옷을 입고 제 액세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6시가 되자 남편이 거실에서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고 정말 힘들었는데 지은이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 잘 됐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지은이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벌써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보, 집에 왔어요.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지은이는 어떻게 라고 중얼거리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저 누구죠? 손님 중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 집 주인 김소영입니다. 박남편의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 씨가 아내분이 사고로 죽었다고 했나요? 저 여기 살아있는데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아, 어떻게 죽었다고 누가 그랬나요? 저를 죽이려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요. 거실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무슨 소리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웅성거렸어요. 저는 준비해온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서 거실 TV에 연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시죠.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지은이가 통화하는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아, 내일 계획대로 실행할 거야. 소영이는 의심하고 있어? 아니야, 전혀. 보험금이 3억이라고? 좋아. 그거면 우리 새 출발하기에 충분해.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어요. 집이랑 가게도 이미 내 명의로 바꿨어. 소영이 도장으로. 나도 사랑해 지은아. 내일이 지나면 우리 진짜 자유야. 손님들이 남편과 지은이를 번갈아 보면서 이게 뭐냐 말도 안 된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 다음에는 펜션에서 녹음된 내용을 틀었어요. 지은아, 됐어.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이제 우리 시작이야. 보험 처리는 언제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들을 때 손님들이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몇몇 분은 입을 막고 세상에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으면서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요? 함께 살면서 나를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지은이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고라고 들었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블랙박스에 모든 대화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현주 관련 신문 기사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예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아내를 죽였어요. 최현주라는 분을. 신문 기사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현주가 어떻게 죽었는지, 남편이 어떻게 보험금을 받았는지 모든 걸 자세히 말했어요. 이 사람은 연쇄살인마예요. 저는 두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고요. 현주의 일기장도 읽어줬어요.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
보일러를 자꾸 만지작거린다. 남편이 현주야, 미안해라고 하면서 우는 걸 봤다. 이 부분을 읽을 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손님 중 한 분이 이미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신 상태였어요. 경찰서요? 살인미수 사건 신고합니다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영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지은이는 남편에게서 멀어지면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속았어요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어요. 손님 중 몇 분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이 나중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박남편, 강지은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편과 지은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후련하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여태 함께 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날 밤부터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수십 년에 걸친 연쇄보험금 살인 죽음에서 돌아온 아내의 완벽한 복수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재판은 6개월 동안 진행됐어요. 남편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오래전주 살인부터 저에 대한 살인미수까지 모든 걸 자백했거든요. 법정에서 남편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도 많았고 사업도 안 됐고 그리고 젊은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정말 한심했어요. 지은이도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무기징역, 지은이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았어요. 집, 가게, 통장에 있던 돈까지요. 보험회사에서도 위자료를 받았고 남편이 처분한 재산들도 모두 원상복구됐어요. 현주의 언니도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현주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과 가게를 모두 팔고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지금은 바닷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 출발이라는 이름으로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살아있다.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카페에는 여러 손님들이 오시는데 제 사연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잘 이겨내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나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꿔요. 펜션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꿈이나 남편이 라이터를 켜는 장면 같은 거요. 하지만 예전만큼 무섭지는 않아요. 제가 이겨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가끔 재혼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자유로워요.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에요. 카페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나 이웃분들을 보면서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껴요. 다만 더 조심스럽게 사귀게 되긴 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보험 가입을 갑자기 권한다든지, 재산 관리를 혼자 하겠다고 한다든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의심해 보세요. 저도 그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미리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만약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이든 가족이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세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혔어요. 악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아요. 지금 제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남편도 없고 예전에 살던 집도 없어요. 하지만 더 행복해요.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그때가 가장 평화로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계획해요. 바람도 파도도 언젠가는 잠잠해지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밝혀져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진짜 사랑은 절대 상대방을 해치려 하지 않거든요. 요즘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만나는 손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남편이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한다거나 재산 관리를 혼자 하겠다고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남편을 의심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건 아닐까 하고 자책했어요.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직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봐야 해요. 저는 그때 블랙박스를 확인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남편의 진실을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남편의 과거를 조사해보고 현주 언니 사건을 알게 되었거든요. 만약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남편이 단순히 마음이 변한 것 정도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손님들 중에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방을 만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더욱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온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꾸며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카페에 오신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갑자기 보험을 들라고 한다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분께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6개월 정도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6개월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보험을 들라고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분 과거는 잘 알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보험 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사장님 말씀대로 조사해 봤는데 정말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헤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미리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카페를 운영하면서 만나는 또 다른 분들은 이미 피해를 당하고 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기를 당했다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께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쉽지 않죠. 저도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든요. 남편 같은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른 희생자를 찾죠. 제가 남편을 잡지 않았다면 지은이 다음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짓을 반복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검사님이 저에게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들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거든요. 컴퓨터에서 결혼정보업체 사이트 접속 기록이 발견됐고 몇몇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있었어요. 저 다음 희생자를 이미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제가 죽었다면 남편은 또 다른 여자와 만나서 똑같은 짓을 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현주 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현주 언니가 죽고 나서 남편이 저를 만난 것처럼 저 다음에도 또 다른 여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저와 비슷한 사건들이 종종 나와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해치는 사건들이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행인 것은 예전보다 수사 기법이 발달해서 범인들을 잡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CCTV도 많고 블랙박스나 핸드폰 같은 증거들도 많이 남죠. 저처럼 블랙박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된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차에 블랙박스를 꼭 달라고 권해드려요.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사장님, 블랙박스 어떤 걸로 다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녹음 기능이 있는 걸로 다세요.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블랙박스 녹음 기능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거나 진실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특히 제 사연을 아시는 분들은 가끔 비슷한 고민을 상담받아 달라고 오세요. 물론 제가 전문 상담사는 아니지만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40대 여성분이 오셔서 남편이 갑자기 집을 팔자고 한다면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결혼한 지 15년 된 부부인데 남편이 갑자기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면서 집을 팔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할 계획이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 요즘 다른 이상한 점은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 파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함부로 도장 찍지 마시고라고 당부드렸어요. 한 달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집은 팔지 않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겪은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껴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보는 게 맞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23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한 경험은 정말 누구에게도 겪어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이미 그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23년의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 재산, 집, 모든 게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그 가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남편의 정체를 몰랐다면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죠. 지금은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지도 않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해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예전에는 남편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요. 작년에는 현주 언니 무덤에도 다녀왔어요. 현주 언니의 언니분과 함께 갔는데 무덤 앞에서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남편이 벌 받았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바람이 살살 불면서 꽃들이 흔들리더라고요. 마치 현주 언니가 고마워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현주 언니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25년 동안 억울하게 죽어 있었을 생각을 하면요. 아무도 진실을 알아주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현주 언니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요. 남편은 지금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요. 가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아요. 용서할 생각도 없고요. 현주 언니와 저, 그리고 앞으로 생길 뻔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지은이도 지금 복역 중이에요. 12년 중에 5년을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지은이 가족들이 저에게 선처해달라고 연락을 해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지은이도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저를 죽이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재판할 때 지은이가 저는 속았어요. 남편이 아내가 병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블랙박스에 모든 대화가 다 나와 있었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처해 줄 수 없어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바닷마을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노을이 바다를 물들여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친절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고 경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모두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자주 반찬을 갖다 주시고 소영이가 혼자 사는 게 안쓰럽다고 하시면서 챙겨주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카페도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주말에는 서울에서 드라이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커피 맛도 자신 있어요. 원두를 직접 볶아서 내리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제법 맛있게 내려요. 손님들이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실 때마다 뿌듯해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거니까요. 메뉴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커피만이 아니라 차도 있고 간단한 디저트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특히 바나나 케이크가 인기예요. 바닷마을에 살면서 느끼는 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살 때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남편 사건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게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남편 같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마을 이장님은 가끔 카페에 오셔서 마을 소식을 말씀해 주시고 우체국 아저씨는 택배를 직접 갖다 주세요. 모두 정말 따뜻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남편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을 뻔했는데 다시 찾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당분간은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이 일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경험을 책으로 써볼까도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저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들에게요. 그리고 현주 언니를 위한 기념비도 세우고 싶어요. 25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현주 언니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주 언니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라도 세우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23년을 속으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아요.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나요. 바람도 파도도 언젠가 잠잠해지지만 진실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오늘도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